자, 오늘 3월달 첫 번째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이 온라인 강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인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강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진도 자료 두 가지가 있고요. 우선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시면 3월하고 4월 강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1, 2월 달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 3, 4월 달 목표가 있고, 5, 6월 달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3, 4월 달 강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일반화로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숙달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따라서 한 문장으로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일단 습득하는 것. 이게 이제 3, 4월 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3, 4월 달의 목표는 3, 4월 달의 목표에 맞게끔 좀 준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1, 2월 달 강의를 듣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재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화로 정리할 때도 개념 설명이나 사례 설명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시 내용들이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 2월 달은 못 들었으면 그냥 못 들었다 생각하시고 3, 4월 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3, 4월 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일반화로 정리가 되는지, 그걸 맥락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락은 반드시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맥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3, 4월 달에도 기출 문제를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텐데, 그 기출 문제집 영역별로 주제별로 정리된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미리 어떤 주제들이 시험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는지, 그 물어보는 방식과 형식을 익혀두는 게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된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도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1, 2월 달에 백지 쓰기는 1, 2월 달에 맞게끔 백지 쓰기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 백지 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3, 4월 달에도 마찬가지인데, 백지 쓰기를 꼭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가 마치고 나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두고, 오늘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백지 쓰기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와 같이 백지 쓰기의 창시자잖아요, 제가. 그런데 백지 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백지 쓰기를 해야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라인 특강을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종합반 수강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율 단과 종합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온라인에다가 이미 특강을 올려놓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강좌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강좌를 일단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강좌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뭐 데스크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인강 쪽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과 교육론 차영수 모기한 쌤 책 심판을 특강을 했던 책 그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 같은 경우에도 두 강좌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그 기본서, 개론서죠. 두 강좌 올라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이중근 선생 책에 예전에 이제 이중근 선생 책을 아주 특강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강의를 활용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인류학 같은 경우에도 문화인류학 이론을 제가 간단히 정리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사회학계 책에서 했던 현대사회학을 간단히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강의로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팀이 두 개죠. 이율 단독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율과 더불어서 두 사람이 이제 두 분이 계시는 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특강을 이용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교육 내용과 출제 경향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법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 법의 기초에서 물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법의 기초에서는 생각보다 예전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법의 기초 파트는 철저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론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강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출제가 좀 안 됐다가 최근에 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 스타일로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출제가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도를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 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에서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그 다음에 사회법에서 노동법, 그 다음에 형사법, 헌법에서는 헌법재판론.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헌법재판론은 무조건 철저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는 형법에 관한 내용들을 철저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변동, 채권법에서는 불법행위, 그 다음에 상속법. 그래서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같은 경우에 노동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를 반드시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인데 1, 2월 달에 사실 교재를 나왔어야 되는데 수업 실현 교재를 쓰고 그 다음 수업 실현팀을 마무리 좀 짓다 보니까 제가 원고가 좀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는 대충 써도 사실 상관이 대충 썼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일단은 대충 쓸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부터는 어쨌든 새로 나온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따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따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뒤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법교육 내용학 강의 일정인데 일단은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은 7주에 일단은 5등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주는 자율학습과 정리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이제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때로는 복습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또 그 다음 강의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주, 그 다음에 길게는 한 2주 정도 우리가 중간중간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진도에 맞춰서 할 텐데 법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진도가 거의 맞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 4월 강의부터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뭘 바꾸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강론하고 통치 구조로는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에 탑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 제한 없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 나실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내용은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시험과 관련돼서 영양가가 너무 없어요. 시간 투자 대비.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은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기본권 강론화 통치 구조로는 온라인으로 일단 강의를 탑재를 할 테니까 일단은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한 3주 정도 목요일 저녁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고 가실 분들은 듣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권 강론하고 통치 구조로는 따로 빼서 온라인 강의로 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녁에 바로 듣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니까 그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저지만 출판사에서도 책을 꽤 신경을 좀 많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 교재를 쓸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신경 좀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책의 머리말이 나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보면 첫 번째의 컨셉, 이 책의 컨셉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전문적 지식과 그 다음에 당구나 이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이제 법적인 내용들만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법적인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사회과 수업 교사의 수업 전문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이 책을 옆에다 두고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생들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신경 쓴 책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합격하고 나면 후배들한테 책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은 가급적이면 시험 합격한 이후에도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책으로 일단 구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문학적 지식, 그 다음에 법학적 지식, 여러 가지 어떤 수업 전문적 지식, 이런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수업 진행 중에 보시면 아마 이제 확인하실 수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 중간에 보면 아마 사례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생각 열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인드맵 같은 것도 이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고요. 물론 각 파트별로 마인드맵을 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시간상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편이나 장별로 마인드맵이 일단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지난번 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도 이 효율성 측면은 항상 고려를 좀 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대부분 다 이제 노량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요약서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죠? 교육학도 그렇고, 그 다음 전공서적도 그렇고. 근데 이게 요약서를 가지고 요약된 형태, 예를 들면 그 수능시험 칠 때 문제집이나 요약서나 이런 거 가지고 주로 그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분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학습 분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요약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요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량을 줄이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사실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단순 암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수험생들은 대부분 개론서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요약서하고 개론서 두 권을 펼쳐놔 놓고 막 이제 단권화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권화가 주로 보면 한 몇 개월 진행되니까 한 5, 6월 달이나 7, 8월 달쯤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다가왔죠. 그러면 이제 그 해 농사는 시험은 거의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수험 생활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수험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개론서 형태와 그 다음에 요약서 형태의 두 가지를 좀 다 갖추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잠시 한번 봅시다. 16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보면 일반 개론서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추구했던 방식은 제목을 뽑으면 요약서가 돼요. 제목만 뽑아 놓으면 요약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 밑에 달려져 있는 내용들까지 읽으면 개론서 형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개론서와 요약서의 형태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일단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제목만 가지고도 제목을 쭉쭉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론서의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목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빨리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반복을 여러 번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목만 뽑아놓으면 요약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건 개론서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쓸 때 항상 중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뭐가 딱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머릿속에 뭔가 흘러가는 구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을 보시면 발견의 재미라 되어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암기해야 되면 힘든 노동이 됩니다. 저랑 공부를 좀 하실 때는 발견의 재미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부분이 과연 실제적인 의미인지를 계속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뜻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단순 암기를 했었는데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책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책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제목을 좀 눈여겨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이 책은. 물론 이제 제가 자료 프린트를 통해서 요약된 내용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매번 부탁인데 이거는 복습용 자료예요. 그래서 이 복습용 자료는 복습하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거 집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다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습용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그리고 백지쓰기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활용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유심히 본 다음에 그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단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권화는 거의 제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단권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책이 거의 단권화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단권화된 책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좀 부족할 것 같다, 올해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봤는데 뭔가 하나를 좀 더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통해서 충분히 보충해 드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단권화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단권화 되어 있는 책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단권화는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와 아쉬움이 나오는데, 감사와 아쉬움은 그냥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어떤 구조, 내지는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잠시 보시는데, 일단은 이제 파트 1 돼 있습니다. 그죠? 파트 1에 보면 법의 기초, 예, 제1편입니다. 제1편에 이제 법의 기초 파트를 정리를 하는데, 이 법의 기초 파트에서는 핵심이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법은 도대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 법의 성격과 특징,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 두 가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 체계상으로 볼 때 이제 법 체계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할 텐데, 그 법 체계적인 내용들은 헌법.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최고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의 최고법이 끝나고 나면 넘겨보시면 행정법, 파트 3으로 가시면 행정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트 4에 보면 형사법이 나옵니다. 행정법은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되는 준칙 내지는 법을 우리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야경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야경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규율되는 법이 형사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형사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이 됩니다. 민사법이죠. 그래서 민사법에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챕터 2에, 그 다음에 챕터 3에 채권법,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시면 친족법, 상속법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등장합니다. 그죠? 사법이 끝나고 나면 사회법입니다.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법률관계,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법은 노동법과 경제법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라고 하는 사적인 법률관계죠.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하는 사적인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경제법은 기업과 기업, 그 다음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법이 됩니다.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를 하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파트 1의 법의 기초, 그 다음에 헌법 총론까지 시간이 되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을 한번 살펴보죠. 법의 기초. 자, 법의 기초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전체적인 개관에 관한 글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기초에서 마인드맵과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표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예. 자, 이것들을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확인하시면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 파트 1인데, 파트 1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이 통치하는 방식인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파트 1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의 체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에 속하는 거다. 그리고 법은 어떤 법이 추구하는 가치, 이걸 우리가 법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죠? 법이 추구하는 가치, 법의 이념. 법의 이념은 무엇이냐? 그리고 법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법의 효력이죠. 그래서 법이 가진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의 종류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법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은 사회규범이다. 그리고 민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법의 이념이 있지만 민법 나름대로 추구하는 이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회규범인데 어떤 사회규범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사법,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의 이념. 물론 이제 법의 이념이 있죠. 그런데 민법 나름대로의 법의 이념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위 단계로서, 위기에서. 그래서 민법이 추구하는 법의 이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적 자치다. 그 다음에 민법은 어떻게 효력을 가지느냐? 그죠? 법의 효력. 그래서 민법의 효력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민법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의 기본적인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종류 관점에서 본다면 민법은 어떻게 속하는 법이냐? 민법은 당연히 실정법이다. 그 다음에 민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사법에 속한다. 그리고 일반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 들어두시고 일단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1, 2월달 강의를 전제로 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종류. 법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종류 구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정법과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하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해석을 하고, 해석한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개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넘기시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드릴 거예요. 어떤 말을 드릴 거냐면 이거는 기입형으로 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화로 정리를 해서 서술형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좀 드릴 때 구별해서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면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이라고 한 3번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특징입니다. 법의 특징.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그래서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조직, 행위, 재판규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법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법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회규범과 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좀 강조되는 이야기죠.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에서 법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회규범 중에는 대표적으로 본다면 도덕과 관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정리 좀 잘 하셔야 되냐면 법과 도덕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먼저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거기에서 이제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21페이지 보면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세 번째 줄입니다. 표의 세 번째 줄. 법의 외면성, 도덕의 내면성.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시면 법의 합법성과 타율성이 나오고 도덕은 도덕성과 자율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합법성하고 도덕성. 그래서 외면성, 내면성, 합법성, 도덕성. 이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입형으로 일단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22페이지. 22페이지로 가시면 관습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법과 관습의 구분. 법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관습은 역사적으로 생성된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관습법의 의미가 출제됐어요. 관습법의 의미. 그래서 관습법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2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 다음에 2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언급해야 되는 내용들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책에다 계속 언급하는 방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억지로 암기를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는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걸 대비를 해 두셔야 되냐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느냐,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걸 반드시 꼭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이념은 뭐라고 했죠?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 자, 이게 바로 법의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의,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에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정의의 가장 핵심 키워드, 관계되는 핵심 키워드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정의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두실 거는 평등. 평등.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2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한목적성. 자, 한목적성이 시험에 출제됐던 거는 29페이지에 양괄호 4번입니다. 한목적성의 사례. 한목적성의 사례. 그래서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실질적 정의라고 부르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 한목적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형식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목적성을 실질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구별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드브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의 안정이죠. 생활의 안정.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30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3번이죠.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 4가지입니다. 그렇죠? 법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해야 된다. 실현 가능한 법이어야 된다.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 이 사례들은 용어들만 좀 익혀두시면 되는데 중요한 사례는 죄연법정주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죄연법정주의. 그 다음에 이제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이걸 뭐 당장 시험에 낼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이 나옵니다. 그죠? 법의 효력은 법의 영향력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영향력을 발생시키느냐? 그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36페이지로 가시죠. 36페이지로 가게 되면 형식적 효력에서 세 가지 나오죠. 시간적, 장소적, 대인적 효력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시간적 효력을 중심으로 시험에 주로 출제됐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37페이지에 5번 있죠. 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 원칙 및 쟁점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법의 이념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볼 거는 법의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자, 법의 유형과 적용 그리고 법률 관계인데 거기 40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법과 실정법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이 등장하는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성하고 합법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의 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자연법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시험에 출제가 된 거는 43페이지입니다. 그죠? 자연법과 실정법의 밀접한 관련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종류 중에 우리가 실정법 중심의 법 체계로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틀을 잡을 때. 자, 그래서 실정법과 자연법, 그 다음에 이 실정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기 출제가 된 게 46페이지 불문법의 종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관습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아까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관습법의 정의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국제사법이 나오죠. 이게 이제 기입형으로 하나 출제가 된 겁니다. 단문이죠, 단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교재가 바로 이제 기본적인 틀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공법과 사법,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통치권과 국민의 관계고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국가 개입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넘겨보시면 실체법과 절차법이 나옵니다. 5번에. 여기서 하니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51페이지 법의 적용과 해석으로 가는데 법의 적용과 해석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깊이 있게 공부하실 건 없고요. 53페이지로 가시면 가운데 위에 보면 양괄호 3번 논리 해석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 해석의 유형의 이름들만 명칭들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해석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거의 시험에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유추해석 동그라미 3번에 명칭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물론 해석.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죠. 물론 해석은 다른 말로 당연 해석이라 부르기도 해요. 당연 해석.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해석하고 나면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55페이지. 법을 해석하고 나면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에 적용해 보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해석을 하고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법을 적용할 때 사실이 확정돼야 됩니다. 사실이 확정. 그게 이제 5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는 추정과 간주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56페이지 가시면 사실을 확정짓는 방법, 추정과 간주. 그래서 이 용어들은 반드시 입에 익혀 두셔야 된다. 그리고 사례들도 함께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 시 유의해야 되는 원칙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한 기본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법률관계인데, 이거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기출문제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6페이지. 거기 보면 법의 형식적 효력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법의 효력, 형식적 효력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사람. 시간, 공간, 사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92-32 법규범의 구조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제적 규범의 성격 세 가지. 조직, 행위, 재판규범. 그 다음에 법적 생활에 안정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법의 이념 중에 뭐가 있죠? 예,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는 문제입니다. 법적 안정성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96-41번 같은 경우에는 법의 이념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건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11번 문제, 7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11-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법조항이 추구하는 법 이념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할 요건을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나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적 안정성의 사례들이고, 법적 안정성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이 갖춰야 될 요건을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그 요건을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번 문제는 법적 안정성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17번 문제. 이게 바로 이제 한목적성과 관련되는 문제죠. 한목적성과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7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법과 도덕의 구별 문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 외면성과 합법성 문제. 그죠? 법의 외면성과 합법성에 관한 문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7번 문제, 9페이지. 7-1번에서 법사상 돼 있잖아요. 그죠? 법사상.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 법사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정법주의와 자연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주의와 자연법주의는 법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20번 문제. 2006년도 20번 문제는 국제법인데 국내법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아시겠죠? 국제법이 국내법에 가지는 위치. 다시 국제법이 국내법에서 가지는 위치.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0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이에요. 국제사법. 거기 옆에 보면 여백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백에다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드리는 걸 메모를 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20-04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사상가라고 했잖아요. 사상가. 법에서 사상가가 나오면 사상가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 했죠? 자연법주의와 실전법주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봤던 문제는 작년에 물어봤던 문제인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35번 문제 법의 적용과 해석.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사실 확정 행위의 사례. 사실 확정 행위의 사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확정을 지어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형벌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사실 확정 행위 사례 중 합법적 처리된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추정과 간주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추정과 간주. 사실 확정. 그래서 사실 확정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가 꼭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입증. 이걸 증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간주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추정과 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38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추정과 간주의 문제입니다. 추정과 간주의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에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물론 해석인데 이 물론 해석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가장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말 것이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해석과 관련되는 것들은 문제는 물론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해석들을 보면 유추 해석과 확정 해석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례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했느냐, 판례가 어떤 해석을 했느냐,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제 말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 확대 해석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건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례는 유추 해석이냐 확장 해석이냐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는 그 종류와 그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